경험하지 못한 집값 폭락이 찾아온다. 20, 30, 40, 40도 요새는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는 완전 정상화라고 보죠. 네, 떨어져 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금융부실 관련해서 네,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가 하나의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미분양주택은 계속 쌓이고 있고 중공업 미분양주택이 저는 가장 좀 지금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네.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쌓여가는 과정에서 뭐 더군다나 지난 3월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 파산과 금융부실 사태가 이제 좀 점증되고 있는 모습인 건데 각자 나라마다 골마 있는 부분이 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상황을.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골마 있는 게 부동산 PF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 PF 부실을 보고 계시고 또 역시 브릿지론 연체 심각하다고 보고 계실 텐데 이 두 가지 요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예. 조금 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맞아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신용경색이 왔잖아요. 네. 그거를 막는 데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수면 아래로 잘 잠궈놨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PF의 핵심은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업이 정산이 돼야지 정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정리가 안 되면 하여간 결론은 또 원위치가 되잖아요. 네. PF 부실로.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분양인데 예. 우리가 주거용도 있지만 예. 또 상업용도 많잖아요. 네. 보도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주거용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 네. 그러나 제2금융기관들 그 이제 1금융권은 사실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네. 리스크 해지를 다 해놓은 상태라서 관리가 잘 돼 있고 맞아요. 제가 볼 땐 저축은행도 한 70%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머지 30% 그리고 2금융기관들 네. 아마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서 이제 리스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맞아요. 지금 일단은 막아두고 뭐 차환 대출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일단은 막아뒀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예. 수익을 좀 줄여서 싸게 분양을 하면 살 거 아닙니까 주택은?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 물류라든지요, 네. 상업용, 예. 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상업용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대한민국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저축은행의 한 40%의 대출이 PF 대출이 이 상업용에 가 있습니다. 네네. 주택용보다. 주택용은 주로 1금융권이 많이 했고요. 네. 2금융권에서는 그 증권사가 또 한 50%는 주택용이 했고 네. 비주거용인 이 뭐 리테일 상업용? 부분에서는 예, 예. 상업용 부분에는 또 많이 투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한 예를 말씀드리면 물류 창고를 예를 들게요. 네. 그 단위가 크거든요. 보통 한 현장에 한 1,000억, 2,000억 하거든요. 네네.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그 시절에 이제 배달이 막 많이 되고 이럴 때 이제 물류 창고가 많이 필요했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면 경제가 발전하다 할 거라는 이제 풀리면 좋아질 거라는 어떤 예측하에 네. 한 3, 4년 전부터 물류 창고 투자 붐이었습니다. 맞아요. 전국적으로. 예, 예. 뭐 심하면 학회에서조차 그걸 갖고 토론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것이 갑자기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어떤 경제 주체들, 뭐 수출회사 기업들의 물량이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게 겹치면서 지금 물류창고가 어떤 상태냐면 설계까지 해놓고 돈 다 투자 받아서 땅을 샀어요. 네. 샀는데 그 다음을 못 가는 겁니다. 아. 그런 현장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큰 단지 한 55개 물류 창고들 중에서 사업이 진행되가 한 11군데밖에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스톱이에요. 네. 그럼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경제가 좋아지거나 그 물류 창고에 대해서 다른 데서 투자를 받는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네. 그게 상당히 힘들고 있거든요. 그건 한 예예요. 네. 그럼 뭐 지산이라든지 다른 상업용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면 그 2금융 기관 중에 그쪽에 과다하게 대출한 데들은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많죠. 보죠. 예. 그리고 이제 주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도 지금 만기가 작년에 투입을 했을 때 올해 9월, 10월이거든요. 네. 그 차환 대출을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분양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1, 2월 뭐 이때 막 예. 정부 규제 완화 대책
더 풀리길 바라고 예.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또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안 풀렸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안 해가지고 네. 그게 안 풀리면 이제 시장에 완전히 좀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하반기 안에 뭐가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더더볼 게 또 그때 맞고 간다 해도 우리가 2009년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네네. 글로벌 금융위 때도 이렇게 미분양 대책을 다 했어요. 네. 1년 동안 방치했다가 네. 하고 나서 일단 숨을 죽였는데 2009년도에 투입한 자금이 명맥을 유지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분양이 돼야 정리가 되잖아요. 안 되면 다시 원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1년에 결국 부산성호저축은행을 포함한 11개 저축은행들이 다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힘들었었죠.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양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분양이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토지값이 너무 버블이 꼈고 그러니까요. 그 버블에 대해서 건축비도 또 인상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시장에서 소화할 주체들이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 없죠. 그럼 결론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인가요? 예. 거기서도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예.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 닥쳐가지고 풀 생각을 해라 이렇게 네, 조언을 했었잖아요. 조언하고 그게 그 이제 답인 것 같습니다. IMF에서도 똑같이 네 맞습니다. 했고요. 예. 예. 지금 뭐 가계 부채와 한국 그 부동산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이게 3대 우리 회복의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걸림돌 중에 말 그대로 수출이야 대외 여건이 괜찮아지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고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 걸려. 저희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이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찍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규제 완화의 대상이 서울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그렇게 돼 있죠. 포커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규제 대상 지역도 서울이었고 네, 맞아요. 규제 완화의 대상이 다시 또 서울이 된 건데 네, 혜택을 근데 많이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지금 경북, 대구, 충남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만약에 서울이 규제 완화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이 분양 대상으로 서울로 몰리면 네. 지방의 미분양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양극화가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정확하십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이게 당장 해소될 일은 아니다. 네. 라는 저도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러면 몇몇 건설사들이 어려워지고 혹은 도산하면 그러면 또 금융부실이 또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또 전개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될수록 부동산 시장이 당장 회복될 만한 여건은 아니겠구나. 저도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중에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부에 보시면 경험하지 못한 집값 폭락이 찾아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좀 무시무시한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저는 강조를 하셨다고 느껴지는데 네. 어떤 면입니까? 이걸 강의를 할 때가 1월 달이었는데요. 지금의 이제 규제 완화와 저 보금자리론 그 대책이 네. 정상적인 어떤 말씀 주신 경제 상황에서 네. 투입이 됐더라면 연착륙 성공을 하고 예. 안정적인 뭐 중장기적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인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떠받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픈 환자를 원천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디 아프면 딱 도려내야 되는데 네. 암 환자한테 빨간 약 발라주는 그런 거로 보여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 뭐 8대2 법칙 있잖아요. 리딩 하시는 분들을 이제 수요자들이 뒤에서 따라가 줄 때 시장이 이어지고 뭐 부음도 일어나고 버블도 생기는 것인데 네. 우리 이미 버블을 겪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네. 오랫동안 겪었는데 조정이 되는 국면을 억지로 막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고인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둔촌주공 특히 이거는 해당되는 게 뭐냐면 20, 30, 40, 40도 요새는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실 뭐 교수님도 40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60 정도 되는 분들은 조금 경험이 한두 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폭락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충분히 하시는데 우리 2035 분들은 떨어진 걸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젊을 때 뭐 13세, 14세 때부터 계속 올라온 것 같잖아요. 네. 그럼 25세. 예. 군대 갔다 와서 28, 9에 딱 취직했더니 30 뭐 몇 살 됐는데 계속 집값이 오른 거 봤으니까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네. 거꾸로 일시적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 그분들 입장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카톡방에서 보면 조금 이제 연봉이 높은 분들 카톡방에서 한때 작년 3월, 4월까지만 해도요. 뭐 나 어디 갭 투자해서 얼마 튀었다, 100% 수익률 이게 막 회자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짧잖아요. 내려온 지가. 네. 그러니까 아직 거기서 완전하게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와중에 정부가 대책을 던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부동산을. 네네네. 여기 투자했다가 운이 좋으면 나는 아니겠지. 네. 잘 빠져나오면 수익률이 높다. 둔촌주공이 지금 그 대출이 이제 중도금 대출 풀렸잖아요. 네. 풀렸으니까 계약금 한 2억 5천 내고 나머지 한 10억 가까이 중도금 대출로 가는데 뭐 한 번에 받는 건 아니지만 짧은 게 아니라 1년이니까 그냥 한 번에 받다고 가정을 하면 예. 이자로 따지면은 4%니까 4천씩 8천 배팅이거든요. 그렇군요. 6천이나 8천. 네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1억 오르면 수익률이 100%, 200%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쪽에 두고 네. 무리하게 지금 따라간 분이 많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네. 직접 연락도 받아봤고 예, 예. 그거를 만약에 실거주를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항이 안 되게 되면 거기서 지금 파산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역으로 지금 이제 요새 줍줍이 이제 많이 붙잖아요. 지방에서도. 네. 자, 그럼 그것을 입주할 때쯤에 거꾸로 2년 뒤를 말씀드릴게요. 2, 3년 뒤에. 네네. 그때 주택 가격이 내려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올라가면 현재 남아있는 유효 수요자들이 예. 그 지금도 비싼데 그걸 따라갈 여력이 있나요? 경제가 말씀 주신 대로 예. 침체가 1, 2년이면 네. 뭐가 있어야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밖에 답이 없거든요. 네네. 진짜 극적으로 그때 대출 금리가 또 1%라면 모를까. 예. 그때도 겁이 나서 못 쫓아갈 거래 일본처럼. 예, 예, 예.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네. 그 수요들이 관망으로 많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이 투자했던 분들이 속칭 말로 물리는 거죠. 그게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 이거 폭락 끝나지 않았다고 자꾸 돌려서 제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경고하지 않은 폭락은 그것까지 염두에 둔 것인데 지금 책에서는 그것까지 강력하게 안 쓰고 이러이러한 연유로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담은 거죠. 그래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두 가지를 보셔야죠. 지금 연끌하신 분들 물렸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보장이 없죠. 그리고 원희룡 장관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집값 더 내려갈 거다. 네. 그럼 지금 산 상태에서 더 기존 주택이 내려가면 네. 이 집을 살까요? 기존 주택 사겠죠. 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줍줍으로 투자성을 가지고 가신 분들 물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또 역전세가 나겠죠. 예, 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네.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이게 경제학에서는 그 네. 소용돌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소용돌이 네. 스파이럴. 이게 한번 그러니까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 해가지고 발음이 너무 좋으시다. 아닙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사는 거야. 그렇죠. 떨어지고 나서 사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안 사니까 수요가 또 줄어드니까 줄죠, 네. 또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떨어지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고 소용돌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그렇죠. 계속 안으로 예, 예. 들어가니까. 그것을 네.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집값은 이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합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네, 개념 비슷하네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매 의사 부분을 판단할 때 네. 집을 구매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판단할 때 중요하죠. 그 CSI 중에 주택 가격 전망 CSI 네, 이 있죠. 지표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택 가격이 반등할 거로 인식하는지 더 떨어질 거라고 인식하는지 그게 구매 의사를 결정지니까 맞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소용돌이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교수님 말씀 속에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이제는 교수님의 철학을 여쭙는 철학이요? 질문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 네. 그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조정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현상, 네. 그 현상은 다른 모든 사람,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똑같이 바라보는 현상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집값 붕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집값 정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는
완전 정상화라고 보죠. 완전 정상화가 정상화되고 있다. 네. 집값이 가야 떨어져 된다. 주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네, 떨어져 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 부분 좀 왜냐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이 네. 받쳐줄 때, 네. 뭐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가정법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가격이 이제 변동성을 가지면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깨지잖아요. 그럼요. 그 간단한 원리만 적용한다고 볼 때, 네.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네. 지금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다들 거래가 줄게 되고 네. 가격이 어느 정점에 이르면 네. 주택 주택 자가 보유율은 한 60에서 65% 선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네. 소득 5분위를 나눠 보면 네. 밑에 마지막 그 최하위 분위는 사실 주택을 마련할 수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주택을 지원하게 되고 네. 그 위에 사실 40% 해당하는 분들도 사실 현재 주택 가격을 비교해 보면 접근이 안 됩니다. 네네. 수요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 수요가 지금 60%가 자가 보유율이고 서울만 50대 50 정도잖아요. 네네. 유주택자, 무주택자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비율을 계산하시면 40% 빼고 예. 나머지 3분위에 있는 20% 중에 반 이상은 지금 서울에서 샀다는 얘기고 네. 그 나머지 반 유효수요가 극히 적다는 얘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적은 상황인데 현재 그 유효수의 평균 소득을 따져보니 그분들조차도 현대 주택 가격이 버거운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안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정말 뭔가 괴리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이 예. 여기서 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푹 꺼지든지 예. 계시고 있는 분들이 따라가 가지고 스스로 가계 부채를 극대화시키든지 그렇죠. 둘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결론은 뭐 터지는 거 아닙니까? 터지는 거네요. 네, 그런 개념에서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쭉 더 내려가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일시적으로는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도 내려와서 힘든 것 같지만 네. 무리하게 수익을 노린 분들은 정리가 돼야겠죠. 그럼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접근하는 수요 경쟁점이 왔을 때 이 네. 사이에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네.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미래 예측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 또 국가에서는 뭐 다른 외적인 수출에 대한 정책이 같이 합쳐지면 네.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딱 균형점에 왔을 때 예. 그럼 모든 시스템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선순환이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저출산 문제, 예. 주택 가격이 적정하면 젊은이들이 결혼하게 될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주체가 늘어나면 예.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기저귀라도 하나 더 사게 되고 그렇죠. 모든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은 네. 받쳐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뒤에서 맞아요. 인구가. 맞아요. 그럼 거기로 가려면 답은 하나인 거죠. 예. 정상화가 돼야 다시 출발할 수 있죠. 계속 가다가는 뭐 있는 기득권들이야 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가서 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나라는 좀 소멸 국가 1호잖아요. 맞아요. 그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건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주장드리고 싶어요. 아,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감되는 부분이 네. 특히 얼마 전에 칼럼을 냈었는데요. 네. 네. 아이 낳지 않는 나라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뭐 저출산의 이유를 찾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뭐 다른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까 경제 부문의 국한에서 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출산하지 않을까? 왜 결혼하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 본다면 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가 집값이죠. 네, 맞습니다. 너무나 비싸니까. 그렇죠. 도저히 지금은 결혼해서 그냥 평범한 집을 구해서 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 장벽. 두 번째는 저는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죠. 저는 예, 똑같네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비가 26조 원이에요. 사교육비가. 사교육비. 그거 말씀하니까 그거 기억나요. 제 중학교 딸이 3학년 때요. 네.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빠 돈이 얼마 있어요? 현찰이 이렇게는 거예요. 갑자기 예. 중2 때요. 예. 그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빠 얼마 있어요? 막 되게 막 긴장하면서 묻더라고요. 아. 결론이 뭐냐면 학교에서 그 중2 때 이미 가르쳐 주는 게요. 네. 애들 하나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2억 5천에 3억 든다라고 네.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동생까지 가니까
그래서 저보고 5억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 그러면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 정도라면 이미 부모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부모는 다 알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딱 정확하죠. 맞아요. 네, 주택하고 교육. 다른 건 몰라도 부를 물려줄 수는 없다면 내가 가난해서 네, 맞아요. 그래도 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싶은 게 그렇죠.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맞아요. 근데 내가 사정을 보니 집 장만하려면 돈도 부족하고 아이 교육하는 차라리 출산 안 하는 걸 선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 두 가지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일본형 장기 침체가 걱정이 되는데 네. 또 어쩌면 지금 중요한 대담을 놓고 네.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거 한번 뿌리실 수 있게 손 한번 대주십시오. 이거 손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보십시오. 이게 뭐죠? 이게 세니타이저입니다. 예. 세니타이저. 예, 애기가 나와서 이 보시면 아기 엉덩이 피니쉬입니다. 아기 엉덩이에 발라도 되는 이 회사에서는 먹어도 보습제인가요? 아니요 세니타이저 이거 위생. 아, 세니타이저 예, 위생 예, 거. 코로나 때 막 예, 걱정한 거. 그겁니다. 예, 근데 심지어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먹어도 된다고요? 예, 예, 여기 회사에서 이제 먹지는 않지만 와우. 자 이제 좀 중요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한국에도 일본형 장기 침체 올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루셔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수 있다. 네.